첫 경매가 유찰된 날, 우편함에는 빨간 글씨로 찍힌 등기 서류가 3통이나 들어 있었다. 두 번째 경매는 낙찰가가 3억까지 떨어졌고, 세 번째에는 감정가가 절반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낙찰가는 단지 1억 3천. 아내는 말없이 간판을 내려 담요로 감싸고 저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우리가 짓고 꿈꾸고 지켜내려 했던 것들이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끝에서야 비로소 무언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아내가 다시 손을 내밀었고 저는 다시 조용히 그 손을 잡았다. 이야기는 실패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전부는 아니다. 당신이 꿈꾸는 전원생활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춘호, 올해 66입니다. 서울 중계동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퇴직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35년 동안 시청 건물에 출근하며 민원 처리와 행정 서류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은퇴식 날도 조용히 치르고 돌아섰지만 그 뒤로는 매일 아침이 낯설었습니다. 늘 해야 할 일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손에 쥔 게 없어지니 텅 빈 시간 속에서 도대체 무얼 해야 하나. 그 물음이 마음속에 커다란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 이영숙이 말했죠. 여보, 이제 우리 둘만 조용한 데 내려가서 커피 내려 마시면서 살아보면 어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오랜만에 꺼낸 편지처럼 아련하고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짐을 꾸렸습니다.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그어보던 남도 끝자락, 전남 고흥의 1300평 남짓한 땅을 샀고 거기다 조립식 단열주택 한 채와 소담한 2층짜리 카페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정원 쉼터로 정했습니다. 이름처럼 누구나 와서 고요히 마음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시절 단풍이 절정을 이룰 즈음이면 낯선 차량이 비포장길에 줄을 섰고 마당 끝 벤치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모르는 분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면서부터 찾아오는 발걸음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 우리가 잘 해내고 있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산자락 윗집 한 채가 언젠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사실 저희는 애초에 우리만의 집을 짓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왕이면 누군가 쉬었다 갈 수 있는 작고 따뜻한 공간을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에도 단층 주택 하나, 그 옆에 카페동 하나를 나란히 그려 넣었지요. 설계사무소는 3번이나 바꿨고 건축 자재도 고흥 인근 목재단지와 황토 가공소를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겨울이면 눈 대신 바람이 심해 공사가 멈췄고 봄이 오자 진입로 공사 중에 트럭이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붕 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도장 앞 현장에 나가서 작은 붓으로 벽면 페인트를 칠했고 저는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면서 평생 책상 앞에서만 보냈던 손끝에 작은 굳은 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몸은 고됐지만 그 모든 순간이 참으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넓지 않았지만 단열이 잘 되어 겨울에도 따뜻했고 손수 쌓은 장작 더미가 벽 한편을 채웠습니다. 이중창 너머로 들판이 보이는 통유리 카페엔 아내가 고른 원목 테이블을 3개만 들여놓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마지막까지 살아도 괜찮겠어. 어느 날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은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반년쯤 걸려서 드디어 집도 카페도 완성됐고 작은 입간판을 마당 끝에 세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집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그 장작 타는 소리에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세상이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는 오직 둘이서만 살아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첫눈이 조용히 내려앉던 날, 아내 이영숙은 마당 끝 벤치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해냈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도 정말 수고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집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고 통유리 창 너머로는 흰 눈이 소복이 쌓인 들판과 산자락이 조용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더 바랄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들이 전철 소리와 회의실의 형광등 빛 속에서 보내던 날들이 아득하게만 멀어졌습니다. 정원 쉼터라는 이름답게 카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쉼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인이 찍어 올린 사진 한 장이 우연히 실버블로그에 실렸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단풍철마다 찾아왔습니다. 입간판 하나만 세워뒀을 뿐인데 평일에도 커피 5잔은 꼭 나갔고 주말에는 주차할 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내는 뒷마당 감잎을 따서 햇볕에 말려 직접 감잎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작은 로스팅 기계를 돌려 원두를 볶았고 집안 가득 퍼지는 커피 향의 아내와 저는 가끔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사를 목적으로 시작한 공간이 아니었기에 손님이 찾아오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조심스러울 만큼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조용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 참으로 벅찼습니다. 그때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충만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온 중년 남성 손님 한 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 가고 싶을 때 여기로 오게 되네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오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테라스에서 책만 읽다 가셨고 또 어떤 날은 저희 부부와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이런 집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결국 이렇게 해냈으니까요. 그 말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가벼웠던 말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우리 역시 빚을 전제로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마음 한편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자재비가 급등했고 예기치 못했던 비용도 꼬리를 물었습니다. 진입로 정비에 쓰인 자갈값, 정화조 공사비, 예비 전기선 매립까지 하나하나가 처음 계산표에 없던 지출이었죠.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겠지 싶었지만 그 괜찮음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말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지던 시기, 저희는 결국 은행에 추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번째 대출은 2억이었고 그로써 총 부채는 4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손님은 오니까 이자만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이 있었습니다. 작게나마 매출이 이어지고 있었고 도시에선 느끼기 힘든 평온한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도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아니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낙관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선명해졌습니다. 주변에도 하나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로 이사 온 사람들 중에는 우리처럼 퇴직 후 전원 생활을 택한 이들이 많았고 카페나 소형 숙소를 준비하는 부부들도 늘어났습니다. 이 동네도 점점 살아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희 가게 주소를 기꺼이 안내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번지며 평일에도 손님이 생기고 감입차에 대한 후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낯선 이름의 가게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치유, 쉼,
온기 우리가 애써 붙였던 단어들이 여기저기 가게 간판에 박혀 있었고 심지어 외관까지 비슷하게 흉내낸 곳도 생겨났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손님들조차 헷갈려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힐링 치유 카페 맞죠? 아, 여긴 정온 쉼터예요. 아마 아래쪽에 있는 다른 데랑 헷갈리셨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가게를 처음 찾아와 감탄해주던 그 손님들조차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뼈아팠습니다. 우리가 몇 달간 고심하고 손수 만든 길 위로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 우리 흔적을 덮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고맙기만 했던 입소문이 결국은 우리만의 공간을 삼켜버린 것이었지요. 거기에 마을 쪽에서도 서서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들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손님들 때문에 골목길이 막혀요. 주말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저희는 최대한 조심하고 배려했지만 산중턱에 위치한 구조상 차량 통행은 언제나 불편했고 행정상 진입로 확장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겨울은 더 혹독했습니다. 눈이 한 번만 내려도 길이 끊기고 택배는 사흘씩 지연되었으며 가끔은 저희 부부조차 부츠를 신고 차를 밀며 산길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일찍 기뻐했던 거 아닐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이미 불안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수입은 점점 줄었고 매달 고정비 320만 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원두 비용,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집과 카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어느새 손님이 와도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전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제 모습이 낯설고 싫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삶이 맞는 걸까? 그 질문이 어느 날부턴가 아침마다 마음속을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는 점점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어갔습니다. 그 질문은 어느새 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삶이었나? 그리고 슬프게도 저는 매번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긴 상의를 거친 끝에 우리는 집과 카페를 함께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비록 여기까지 오기까지 들인 시간이 아까웠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이제는 현실 그 자체가 되어 우리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처음 매물 가격은 비교적 높게 책정했습니다. 땅값도 올랐고 직접 손수 지은 목조 단열주택과 카페 내부까지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든 게 없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본전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몇 군데에 의뢰했고 실버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정성껏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단풍 절정일 때 찍은 마당,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통유리창, 감입차 내리던 카페 안 풍경까지 계절별 사진을 빠짐없이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회수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도 진입로 확장 가능하면 다시 연락 주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산속이라는 입지, 가파르고 좁은 진입로, 그리고 이미 비슷한 구조의 카페들이 넘쳐나는 지역 분위기. 모든 조건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조금씩 낮추었습니다. 처음 7억에서 6억 그리고 마지막엔 5억까지.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는 마당에 피어오른 잡초를 뽑다가 말고 그냥 멍하니 땅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대로 몇 분이고 서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던 마당 한켠 들꽃조차 그날따라 이유 없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은 빠르게 낡아갔습니다.
나무 외벽에는 곰팡이가 번졌고 겨울이 지나면서 지붕 틈새에선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에 들여놨던 원목 테이블은 습기를 먹고 휘어졌고 아내가 아끼던 도자기 머그잔 몇 개는 깨진 채 선반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카페 구석에 놓여있던 커피 머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처음 시작할 때 손수골은 낡은 반자동 드립머신. 그 앞에서 아내는 말없이 버튼을 꾹 눌러 끄더니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어디선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부동산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일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고 먼저 연락해온 쪽은 은행이었습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일부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은 담보권 실행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은행 직원의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편함에는 하나둘씩 붉은색 글씨가 박힌 서류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과 땅, 그리고 카페에 놓여있던 원목 테이블과 커피 머신까지 모든 것들이 감정가 6억 원이라는 항목 아래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의 시간과 땀을 잘게 잘라 가격표를 붙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지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간 한편의 삶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1차 경매가 유찰되었고 2차, 3차도 이어서 실패하면서 감정가는 5억에서 3억, 2억까지 점점 깎여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를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단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원금 4억이 넘는 가운데 정산 후 저희 손에 남은 돈은 9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남은 빚 3억 5천만 원. 그건 우리 실패의 무게였고 우리의 부주의가 만든 대가였습니다. 그날 아내와 함께 우리는 카페 입구에 걸려있던 입간판을 내렸습니다. 나무판에 직접 톱질해서 다듬고 손으로 정성스레 써내려간 정원 쉼터라는 글자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우리가 처음 이곳에 내려왔을 때 미래를 꿈꾸며 달았던 그 간판 앞에서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아무 조건 없이 따라와 준 사람에게 결국 상처만 안겨주었다는 자책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판을 차 뒤에 실었습니다. 텅 빈 카페 안은 먼지만이 가라앉고 있었고 마당 위엔 더 이상 사람의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그 순간 저는 아주 선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겠구나. 그 말은 누가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마무리된 뒤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전 제가 다니던 구청 근처 중계동의 오래된 연립주택단지 옆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소형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방은 작고 창문도 낮았지만 새로 설치한 LED 등이 환히 켜진 그 순간 이제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불을 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며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카페 간판은 차고 구석에 눕혀 두었고 커피 머신과 테이블은 이미 처분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챙긴 건 햇볕에 말린 감입차 몇 봉지 그리고 저희 둘의 옷 몇 벌, 낡은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밖으로 들리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놀이터를 지나 출근하는 이들의 발걸음,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바쁜 일상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바쁨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인정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때 너무 무모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주는 유혹에 쉽게 마음을 열었고 우리만의 조용한 낙원을 만들겠다는 환상 속에서 실제로 마주할 현실의 무게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막연한 기대가 결국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겁니다. 그 한마디의 희망 뒤에 숨어있던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는 외면한 채 꿈만 꾸고 있었던 거지요. 겨울이면 폭설로 길이 막히고 여름엔 습기와 벌레들이 들끓었으며 봄이면 황사바람이 창문마다 들이쳤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우리처럼 전원 카페를 따라 만든 가게들이 하나둘 생겨나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불편함들은 어느 유튜브 영상에도 어느 블로그 후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성적이라는 말로 포장된 낙원의 단면만 보여졌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그 결정을 딸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딸 지훈이는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냥 도시에서 조용히 지내면 안 돼요?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퇴직 후의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었고, 아내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는 환상에 기대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남은 빚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파산 신고 대신 매달 150만 원씩 10년에 걸쳐 갚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무겁고 긴 빚을 짊어진다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매달 새삼스레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날은 그저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건강은 앞으로도 버텨줄까? 언제쯤 아내에게 덜 미안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품은 채 조용히 하루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가장 간절하게 드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작은 노트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엔 정원 쉼터 일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아내는 우리가 처음 고흥 땅을 보러 갔던 날부터 매일매일 써내려간 기록들을 빼곡히 적어 놓았더군요. 이거 버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한 장씩 노트를 넘기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첫 커피 맛에 눈시울을 붉혔던 이야기. 또 어느 날은 눈 때문에 택배가 사흘이나 늦었지만 그마저도 재미있었던 날들. 그 소박한 기록들을 읽다 보니 결국 우리는 실패했을지언정 그 안에서 분명히 최선을 다해 살아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보자고요. 이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조금씩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 즈음 구청에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탓인지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간다는 사실이야.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저는 조용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오후까지 몸을 움직이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보내는 그 시간이 요즘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원주택도 떠났고 고흥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게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들어 뼛속 깊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절 저희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분명 진심으로 행복했던 순간도 존재했으니까요.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깊이 현실을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꿈 앞에서 현실을 너무 늦게 직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거나 작은 숙소를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께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화려한 성공 사례보다 더 중요한 건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 그 산길을 내려오는 일상이 과연 내게 감당 가능한 것인가 하는 현실입니다. 미끄러운 흙길 위에서 두 발을 조심조심 내딛는 그 긴장감. 그리고 끝내 손님 하나 없이 돌아오는 날의 허탈함. 그건 감성이나 힐링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생활의 무게였습니다. 아름다운 인테리어보다 먼저 난방비부터 계산하셔야 하고, 부부가 함께하면 인건비가 줄겠지라는 생각은 실제보다 훨씬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이라는 단어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믿었지만 이자가 오르고 지역 분위기가 달라지고 손님이 점점 줄면서 그 대출은 어느새 우리 삶을 조여오는 올가미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 중계동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부엌 한켠에서 아내는 여전히 드립 커피를 내리고 그 옆에서 저는 조용히 잔을 받아 듭니다. 예전 카페에서 쓰던 도자기 잔 몇 개를 챙겨왔는데 겨울 햇살이 창 너머로 스며들 때면 그 향기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아내가 말하곤 합니다. 여보, 우리가 다시 그 산에 간다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면 저는 가만히 웃습니다. 그리워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산 속에서 실패를 배웠고 이 도심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아내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전원 생활의 단편들, 카페의 기억들, 그리고 황토집의 흔적들을 조금씩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글을 보고 안타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참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 시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알게 되었고, 다시 마주 잡은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토집은 이제 없습니다. 빚은 남았고 상처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커피를 내리고 그 옆에 제가 조용히 앉아 잔을 받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도자기 잔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살아있네. 그 말이 요즘 저희 부부의 하루를 여는 인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꼈던 순간, 가장 먼저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던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함께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누군가에게는 로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망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눈이 쌓이면 길이 미끄럽고 보일러는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며 지붕에서 물이 새면 밤새 물바가지를 들고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현실을 마주할 용기 없이 꿈만 꾸며 뛰어든다면 우리 부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